시가 이제 임박하여서 바로 최병구 선생님의 부동산 투기와 금융화된 신체라는 제목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조세희의 어떤 작품들을 기존의 독법과 다르게 읽으시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최병구 선생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기 전에 조금 빈트가 어긋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주체로서는 어떤 맥락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70년대를 다루는 건 개인적으로는 처음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세희 작가를 선택한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1978년도에 그 난서공 이후에 또 두 편의 작품이 더 있죠. 두 편의 작품이 더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도 저도 좀 최근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작품이 아예 없지도 않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 에세이나 소품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은 78년 첫 작품이 있지만 한 90년대 중반까지도 뭔가 그 일관된 정말 시종 일관된 문제의식 속에서 어떤 발화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일단은 가장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처음에 그 난장이 가족 서사를 썼을 때 이루어졌던 그 어떤 재개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어딘가요? 뉴스 보니까 마포구 재개발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런 현장들이 여전히 뭔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세희 작품을 읽으면서 좀 주목했던 게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어떤 어떤 기술의 문제와 그 다음에 경제의 문제 무엇보다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생태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들까지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라고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총체적인 역사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단순히 흔히 이제 우리가 70년대나 80년대 노동소설에서 발견되는 어떤 선악구도가 아니라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유동적으로 이제 긋고 있다는 점들이 좀 주목이 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각주를 다 좀 꼼꼼히 달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들었던 의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난서공이 70년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산업 구조가 변한 지금까지도 왜 난서공이 읽힐까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세희 연구가 지나치게 난서공에 치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이후에 얻은 어떤 두 편의 소설집과 혹은 소품들을 쭉 일관해 보면 그게 되게 연속적으로 뭔가 맥락들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인용문을 밑에 보시면은요. 조세희는 난서공을 행복이라는 감정을 수치화하려는 어른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썼다고 말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지표를 마련했으나 조세희는 그러한 행위가 난장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목격하고 슬퍼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부끄러움과 슬픔 그리고 행복의 정서 나아가 그의 작품 전체에서 발견되는 정동의 모습은 과학기술의 논리와 충돌하고 때로는 겹쳐지기도 합니다. 조세희는 문학이나 과학이나 명백한 개체로 출발했지만 두 가지는 서로 교감하며 하나로 통일되는 한 영혼의 두 개의 육신이라고 쓴 바 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란 문학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정서와 과학기술이 자기의 신체에서 교화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의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는 정신의 활동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조세희 말처럼 문학과 과학이 각각의 육체를 갖고 인간의 정신으로 통합된다고 할 때 과학기술은 수치화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을 정동합니다. 하지만 문학의 육체인 정념은 수치화의 논리에 따라 정동하는 주체를 반성하게 만들고 정동의 반응을 새롭게 조종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신체는 투쟁의 공간입니다. 기술이 수치화 논리가 하나의 힘이라면 문학의 정념이 또 다른 힘입니다. 두 힘은 신체에서 교화하며 주체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조세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의 정동을 글쓰기에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에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 유연화 정책 등을 통한 통치의 확장을 추구합니다. 통치의 확장은 일상과 내면하는 주체의 정동이 거정화되는 효과를 주어 결과적으로 모든 행동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밑에 인용문은 좀 각주가 그런데 이게 그 난소봉 재판인가요? 2000년에 나온 작품의 작가의 말로 실려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90년대 중반 후반경 쓰여진 수필 같아요. 예, 그 정확한 건 좀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적인 것이긴 하겠죠. 사후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70년대 당시를 회고하면서 왜 작가가 난소봉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양면으로 가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이 선으로 변하는 계기인데요. 조세인은 선과 악의 이분법이 아니라 악이 선으로 전환되는 경제적 계기와 그 변화의 순간에 관여하는 정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계기라는 것, 그 순간들은 그 작품 안에서 다양한 어떤 요소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70년대 부동산 투기 열풍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금공이 탄생할 수 있었던 직접적 배경이자 조세의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문제의식의 근원입니다. 70년대 재개발과 부동산 투기 시장의 형성은 정치적 강압과 일치하거나 어긋나며 시민의 주체성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조세인은 자본과 기술이 협력하여 결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던 시기에 인간의 정동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뜰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동시에 사유하며 인간의 역사성, 시간성 속에서 선과 악의 유동성에 천착했다는 점에 이미 주목됩니다. 네. 이 장에서는 이제 난장이가 써올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논의를 전개해봤습니다. 70년대 특히 후반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아파트 개발, 또 부동산 투기 열풍 속에서 이제 난소공이 나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이제 77쪽 넘어가서요. 인용 밑에 난장이 가족에게 분양권을 사간 남자의 집에 가게 된 영희가 목격한 풍경입니다. 이 남자의 거주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지 않았죠. 남자는 분양권을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팔아 자산을 불러갑니다. 반면 난장의 가족에게 집은 땅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보금자리이지만 이제 남자에게 집이란 저번 축적을 위한 교훈 대상일 뿐입니다. 영희가 집을 나간 사이 난장이는 굴뚝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고 이제 영희는 그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이 소설 속 아버지의 죽음을 달나라에 간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환상성이라고 이야기되는 대목인데요. 이제 드는 의문은 난장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남자를 대놓고 뭔가 비판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처리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던 시기에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기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술되겠지만 달나라 우주여행과 같은 환상성은 투기 메커니즘에 대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장면들은 이제 첫 번째 연작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작에서 메비우스의 띠에서 이제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제 퀴즈를 내죠. 퀴즈를 내고 그 서사와 그다음에 그 안진뱅이 꼽주의 서사가 같이 섞여 있는데요. 안진뱅이 꼽주는 어떻게 사실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같이 좀 폭력을 행사해서 다시 이제 돈을 빼앗아 오는데, 근데 꼽주는 처음부터 이 일에 가담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망설였고 한편으로는 그 안진뱅이 마음을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투기를 위해 입주권을 산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해야 정상을 이 두 사람이 마음에 연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작가가 사회를 적과 동지의 대립이 아니라 그러한 경계가 새롭게 그어지는 유동적이고 불안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꼽주는 안진뱅이가 이미 자본주의적 관계에 매짐을 한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과 경제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기술과 경제의 연합이 자기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폭력성과 결합되는지,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준의 바깥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는 안진뱅이와 꼽주가 그 안과 밖의 구분이라는 것이 모호해지는 어떤 메비우스의 띠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 난장의 연작에서 이제 과학의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크라이시병에서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목은 이제 그 난장이가 죽고 나서 삼남매가 어머니와 함께 은강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수는 과학자에게 이제 어떤 이런저런 이제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찾아온 지섭은 이제 이런 공부를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현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과학자가 영수에게 기술의 발전과 노동자의 소외를 알려주었다면 지석은 노동자 주체로서의 운동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영수는 좀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은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연, 무지, 잔행, 형언, 특혜 등으로 막대한 이유를 얻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라이시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영수의 입장과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경운인 것 같습니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 이제 경운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 연작은 이제 영수가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서 경운의 집안은 재벌 기업의 어떤 아들인 자식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운의 아버지와 숙부가 달성한 회사의 성장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70년대 경제 고도 성장 그리고 70년대 아파트 가격 폭등 등등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요컨대 경우는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정책이 막 도입될 무렵 그 논리를 자기와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영문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는 영수를 비롯한 인간 노동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이를 선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불가능한 이상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자본의 독점과 그에 따른 소외와 배제의 논리를 사고할 여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70년대 자본 축적의 변화된 양태를 포착한 작가의 감각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새로운 자본 축적의 방식은 난장이 가족과 같은 소외된 계급을 만들었고 경과 같은 재벌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까지 자본주의가 불변 자본의 노동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부동되었다면 새로운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 감정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의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래서 인간 주체는 어느 지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하며 자기 삶과 연관된 것을 사유합니다. 경운이 노동자들이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인은 노동자 계급을 선으로 쉽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자본 축적 방식과 주체 형성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동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난 속에 나타나는 이른바 환상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그 80조, 81조에 쭉 한번 기술을 해봤고요. 그 81조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 혹은 우주의 삶이란 주체의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삶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면 우주에서의 삶이란 노동조합 결성을 도모하다 살인을 저지른 영수의 삶입니다. 영수가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한 것은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선한 행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올바름의 기준이 얼마나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느냐에 놓이게 될 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를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금융화된 실체를 소유한 주체는 노동하는 신체를 믿었던 난장이를 지구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에필로그에서 수학 선생이 가고자 한 우주 여행이란 자기 신체의 정직함을 신뢰한 난장이의 세계, 동료들에게 기쁨, 평화, 행복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영수의 정동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인 것 같습니다. 3장에서는 그 난쏘공 이후의 두 작품, 시간여행과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난쏘공하고 시간여행을 이어주는 인물은 신해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신해는 칼날에서 그러니까 난장의 가족과 같은 계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령 육계 위에서라는 그 연작 소설에서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여행에 와서는 이제 변했죠. 한강에 내려다배 있는 5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요. 냉방기를 사다 놓을 정도로 경제적 풍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편승에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시간 여행은 중산층에 편입한 시내가 이제 자신의 딸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유교 당시에 이제 굶주린 동포를 위해서 구호 활동을 했던 신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녀가 시간이 지나 현재에 이르러 딸의 분노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지나 공포와 굴종이 익숙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신혜는 딸의 모습에서 정의감에 빠져 있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겹쳐 읽고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전념이 불필요한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탄압이 정치가 아니라 경제로 옮겨졌다는 것은 일상의 금융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일상의 금융화란 인간의 대부분이 투자 주체로 전환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금융화가 진행되면 과거와 같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이룬 창출이 아니라 주택과 같은 일상의 공간이 자본 창출의 근원이 되죠. 사적, 공적 어떤 구분이 무의해지고 개인의 일상적 삶이 투자를 위한 설계로 꾸려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시간 여행에서 신의 변화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또 익숙한 어떤 무력감 같은 것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대인용문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은 역사는 제 갈 길 같다. 그 어떤 노력과 그런 것들에 있었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신혜는 과거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난스공에서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삶에 행복해지기 위해 편입했고 과거를 돌아보면 어쩔 수 없다는 자조를 내뱉습니다. 1970년대 아파트 투기라는 새로운 자본 축적에 맞추어 자기 신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탄생은 노동의 가치를 믿었던 난쟁의 삶에서 가상의 경제에 맞추어 자기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 선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 시간 여행에 수록된 또 단편인데요. 503호 남자의 희망 공장 같은 작품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세희는 시간 여행의 마지막에서 어떤 일말의 희망이랄까 어떤 문제의식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칼날, 애초에 난서공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쓰였던 칼날을 이제 아파트로 갖고 왔죠. 그렇다면 이제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침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작가의 경험과 짧은 소설, 역사적 사건, 그리고 사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도시 개발이 이면이 전면에 드러나는 구조이지만 각기 다른 장르가 좀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서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목되는 것도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건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조세희 스스로 기술 발전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사진기를 갖고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침묵의 부리에 실어 썼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온 현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작가가 사진기를 들고 거리에 나갔을까? 난서공에서 확인했듯 조세희는 주체의 정동에 주목했고 자본과 노동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의 이념 투쟁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이 결합하여 주체의 신체와 의지를 어떻게 조종하는지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악 구도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 기술이 힘이란 인간의 정동을 사유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세희는 기술의 힘을 인간의 정동의 사유화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을 다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무기력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혹은 결국 어쨌든 변화할 수 없다라는 그 자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선과 악의 순환 구조를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사유들이 필수적일 텐데요. 그런 지점들이 이제 시간 여행에서는 어떤 시간성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16의 뿌리에서는 그 비슷한 맥락이 이제 또 풀밭에서라는 단편에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밑에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식이 두려워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의 축적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간 여행에서 신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이면서 자아 성찰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진보하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로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또 그 과정을 자연을 파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기술이 거주 문화와 생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가령 이
을숙도 하구도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했죠. 예. 한 달러 건너 떼어서요. 이처럼 조세희는 가난을 대상화하지 않고 소외와 배제의 논리를 통해서 작동하는 경제의 원칙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가난의 대상화가 경제 그 자체만을 읽어낸다면 소외와 배제의 논리를 읽는 것은 경제를 인간 활동을 총체성과 연결짓는 행위입니다. 조세희 작동에서 드러나는 정치, 교육, 기술, 과학, 생태 등의 개념은 총체성의 내포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내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유동하는 주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조세희 작품의 현재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구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20분 발표 시간 지켜주셨는데요. 최병구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 투기 열풍 속에서 쓰였던 조세희의 작품집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군, 시간여행, 침묵의 뿌리 등에서 조세희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작동 방식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것이 인물의 신체 혹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상 등의 서사적 기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조세희가 자본주의를 다루는 방식이 과연 이전과 다른 것인가, 그리고 그때의 그 자본주의가 과연 이전의 자본주의로부터 근본적인 형질 전환을 한 자본주의인가,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라는 말이 과연 적합한 말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두루 들었었는데요.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창규 선생님께서 신자유주의 사회의 위험 상품화와 투자자 주체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의 마지막인데요. 신자유주의 주체 구성의 역사적 현재라는 제목으로 이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회를 기획하고 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인문화 협동조합의 자본 세미나팀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제목을 뽑고 나서 시대별로 배치를 하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발표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갖고 와서 학적 토론의 장으로 갖고 와보자. 그러고 나서 갖고 와서는 어떤 화두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 전공이나 관심사에 맞게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오늘 추운 아침에 출동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 이윤정 선생님이 먼저 인용했던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 아무도 믿지 마, 이런 얘기가 저한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방을 투자하는 식민지 시기의 사람들, 혹은 지금 70년대 방금 발표 마치신 70년대에 부동산을 또 투기하는 사람들, 혹은 밀려나는 사람들, 거기에 이어서 비슷한 투기하는 주체들, 하지만 또 달라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시간을 너무 딱딱 지켜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어길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제가 발표문이 조금 긴데 축약할 부분 축약하고 읽을 부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시대를 노동과 기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탈물질 노동의 확산,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할 수 있고, 자본 축적의 수단에서 본다면 금융자본주의에 주목할 수 있겠다. 자본의 자유, 시장의 자유로 압축된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에서의 변화를 지시하는 말로 자유주의의 귀환과 갱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는 금융상품을 통해 가지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품화 양상을 논의하고 주체 형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양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꾀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제 발표문의 출발은 이거였어요.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실물경제에 무관심한 투기자본을 문제 삼거나 혹은 투기에
과잉 혹은 인간의 탐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자본의 탐욕으로 비판하는 시각도 흔하죠. 그런데 이 비판을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던가 착하게 살자 이런 말처럼 현실과 분리된 도덕적 근원이 거시경제 차원에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근원의 내용이 아니라 근원과 현실이 안온하게 분리된다는 데 있는데요. 오늘날 금융자본에 대한 관례화된 비판은 관례화된 만큼 허약하고 본질적이지 않으며 자본과 인간의 탐욕과 부패를 문제 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비판입니다. 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축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강력한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부상한 금융에 주목하고 금융을 축적에게 직면한 자본주의가 찾은 탈출구로서 주목할 때 그 양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화라는 말이 흔히 이제 앞에 최범근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흔히 사람들을 금융 투자에 끌어들이는 광범위한 일상적 현상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금융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축적이 확장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실무 부분보다 금융 부분을 통해 얻는 이윤과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앞서 오전 발표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주로 그 내구재 생산에 기대는 포드주의적 생산보다는 포드주의 생산이 소비주기가 지체되고 생산 과잉으로 이어지고 또 노동 조건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거와 달리 이 금융이라는 것이 물질적 시간적 제한이 없어서 무한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저항도 줄일 수가 있죠. 제가 단락을 하나 뛰어넘고 금융상품이라고 했을 때라고 하는 92쪽 마지막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금융상품 생산물이 고정된 것에서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생산의 영역이 현실에서 가상의 영역에 옮겨가는데 대표적인 상품으로 문화상품과 금융상품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금융상품이라 했을 때 저축과 주식을 떠올린다면 고전적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보수적인 금융소비자에 속합니다. 오늘날 금융상품으로는 전통적 상품을 비롯해서 주식, 증권, 선물, 옵션, 스와프 등 다양한 금융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주식이나 환율,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가격 변화가 연계된 계약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 가격은 그 기초자산인 주식 가격에 기반을 두는 거죠. 오늘날 파생 상품의 명목 가치는 어마어마한데요. 최대 규모의 상품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런 비유도 나왔는데요. 오늘날 이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그 성격과 유통도 이전과 달라져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관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업이 이런 예금보호나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통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증권사와 보험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이전에도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게 이제 별도의 경제를 꾸린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갈까요? 돈이 상품이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했고요. 사실상 이 금융상품이 흔히 이제 위험,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품으로 불리는데 이 위험 관리의 의미와 양상을 제가 정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짚고 나가지고 그 금융상품의 흥의 양상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금융상품을 통해서 위험이 상품화되는 양상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흔히 위험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위험의 용례를 짚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94쪽 두 번째 단락, 사회학적 관점에서 위험, 이것은 이제 위험 사회의 논의를 갖고 왔는데 이 산업화된 사회의 위험은 그러니까 핵이나 유독물질처럼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또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라고 주목할 수 있는데 이제 근대화 산업화가 낳은 위험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정치 경제사에 주목했을 때 위험은 자유주의와 등을 맞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푸코의 논의를 참조해봤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존중하고 혹은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소비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자유를 부단히 만들어내고 선동하고 생산하는 기술이다라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자유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자유에 대한 따옴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확립된 메커니즘이 모두 경제 개입의 성격을 띄어왔다는 것, 이것을 좀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겠습니다. 위험의 의미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자유주의 통치와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시화된 것으로 바뀌어온 셈인데,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개입주의, 이렇게 제가 한번 특징 지어봤는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기조가 이 변동 환율제와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세계 교역 체제의 변화와 맞물려서 위험의 가능성을 더 높인 부분을 보태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 체제에서 보았을 때 위험성은 확대되어 왔는데 70년대 고정환율제가 무너진 이후 대두된 변동환율제에서 가격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증폭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경제를 복구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고정환율제는 금 대 달러의 교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나 70년대 들어 금과 달러 화폐의 통약이 불가능해지자 뭐 베트남 전쟁 같은 것으로 계속 달러는 막 발행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바꿀 수 있는 금이 없는 거죠. 통역이 불가능해지자 확산된 변동환율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다음 단락 마지막 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변동환율제에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비롯해서 자본이동의 자유와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지구적 금융투자가 야기하는 빈번한 통화위기와 금융위기, 노동위원회로 명명되는 불안정 노동과 해고,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위험이 더 이상 극복되어야 할 비상의 일시적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발표 들으니까 유인혁 선생님도 지금 위험, 리스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위험이 거기에서 선생님 발표 들었을 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투기의 동기로서의 어떤 위험이 작용하는 상황에 주목하셨다면, 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바는 이 위험이 상시화된다는 것인데요.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위험은 비상시의 문제 상황이 아니고 상시적 관리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위험을 관리하는 일과 위험을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일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일상화된 위험은 손실 가능성, 보상 수단, 모험을 위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기피 요소가 아니고 위험 자체가 가치와의 정도를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고위험이 곧 고가치, 고수익으로 통용되면서 위험은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죠. 단적으로 현재적 현실적이지 않은 금융자본은 미래의 것, 잠재된 것, 파생된 것과 관계하면서 위험성이자 가능성을 증폭시킵니다. 금융상품이 이 변동환율제가 지닌 불안정성과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환율 금리의 변동성, 불안정성은 관리의 대상이자 곧 상품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거래하는 선물, 옵션은 대표적인 파생금융 상품으로 발달해왔으며 변동 가능성이 커질수록 이런 손익 변동성도 커지죠. 현물 거래가 아닌 선물 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품을 수수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농축상품, 방산품에서부터 환율, 금리, 주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선물의 비중이 커졌고 희귀 상품도 발달해 왔습니다. 날씨 변동의 위험, 부동산의 가격 변동, 개별 기업의 부도 위험이 거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온갖 것을 취급하는 파생상품으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서는요, 제가 96쪽부터는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봤어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듣는 재테크라는 용어인데요. 처음에 레버리지 투자를 제가 조금 요약하면서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고위험 고수익을 투자하는 이 투자 기법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통용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게 이제 차입 경영이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 통용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96조 두 번째 단락이요. 고위험 고수익을 내세우는 레버리지 투자 기법은 차입 경제 즉 기업의 차입 경영을 개인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부채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채는 빚의 허덕이나 하층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 빚도 없어서 자산을 불릴 가능성이 없이 늘 고만고만하게 살 적당히 가난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저를 떠올렸어요.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빚내서 집사라는 시장의 권유였고 이 시장과 결탁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빚의 굴레에 접어든 중산층의 모습이 어떤 특정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나 경제 정책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있잖아요. 제가 좀 흉내내도 될까요? 부자 되세요. 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카피가 이게 2001년인데 이게 부자 되세요, BC로 사세요 이게였어요. 사실은 이 부자 되기의 꿈이 어리지의 형태를 빌려서 손바닥으로 쏙 들어오는 이 추상화된 플라스틱 머니를 통해서 권유되는 현상의 거대한 채무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7년에 미국 금융공황처럼 2003년에 한국의 신용카드 대란을 떠올려 봤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97쪽 단락 97쪽입니다. 본격적으로 신용카드가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의 부자되기와 달리 이제 부자가 되려면 더 큰 지렛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문항을 두 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림 1이 여러분께서 보시는 98쪽에 보시면 그림 1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화면으로 부자 되세요? 필요하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위험 상품화의 물리적 토대가 100세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100세 시대 금융 박람회라는 것을 갖고 와서 제가 좀 읽어보았고요. 제가 이제 읽을 부분은 이 부분부터 읽을까요? 97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박람회를 구성하는 사적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주택연금, 부동산, 건강보험과 같은 다양한 상품은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설계, 즉 재테크하는 방편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문을 찾아봤더만은 97년 IMF 체제 이후 거의 일상화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은행이나 기업 일부 부유층의 투기 현상을 일컫던 비판적인 용어로 쓰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되면서 실력이자 상식이고 생존의 문제가 되어갔고 누구나 자기에게 적합한 재테크 찾기가 과제가 되는 바 있죠.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테크가 위험 관리 기술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한 가지 소득 원천을 갖는 노동자의 처지는 위험하지만 노동자와 달리 위험을 분산하고 활용하는 사업가로서 투자자로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리스크 매니저, 위험 관리자는 새로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형상과 맥이 닿는데요. 70년대 푸코의 강의집에 보면 이 시장의 주체, 교환하는 주체가 아닌 기업가로서 인간형에 주목한 부분이 있죠. 개인의 삶 자체가 스스로에게 다수의 기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를테면 사유재산부터 가족, 부부, 인간관계, 보험, 퇴직 등의 기업화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해서 그런 태도와 논리를 갖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인 청장년층의 생애 주기도 사실은 자신을 흑자 경영해 나가기 위한 경영도 이게 적자 경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흑자 경영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설계 기술, 테크놀로지의 과정으로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갈까요? 99쪽 마지막 단락 이
금융시장에 나온 자아 모델로서의 이 주식 투자자는 위험 관리자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투자자라는 것이 오늘날 보았을 때는 이 채권자,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이거의 전통적인 구도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는 금융 상품이 분화되면서 이 채권 채무의 1대1 대응이 무너지고 다대다 대응으로 바꾸면서 서로 누군가 미래 소득을 당겨서 서로 나눠 먹는 투자자로 거듭난다는 것. 그래서 이 투자자라는 새로운 주체, 채권 채무자라는 전통적 구조를 대신하는 투자자라는 새로운 주체를 금융소설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3번은 하늘달이라는 소설 속에 소설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소설을 조금 소개하고 제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편이 낫겠어요. 금융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쪽이죠 지금. 금융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장르라기보다는 금융이 문학적 형상화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겠는데요. 뭐 어떤 스토리텔링을 차용해가지고 경제학적 주제를 다루는 소설이라든가 혹은 어떤 뭐 하이문학에 속하는 장르소설로 분류될 만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읽은 이 우영창의 하늘다리 이거는 지금 1980년대부터 20년 넘게 증권사에 근무한 작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펀드 매니저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것이 이 엄청난 이 고려의 당선작의 섭취 당선작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101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설은 증권사 영업사원이자 펀드 매니저인 주인공 맹소해가 치르는 하루하루 같은 전쟁 같은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재현장치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의 재현장치보다 더 흥미로운 것, 그러니까 101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역시 증권사에 근무했던 작가의 현장 경험이 잡아낸 다양한 인간 군상이며 여기서 주목하려는 바도 투자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주식 역사를 잘 깨고 있지만 투자 금액이 쪼그라드는 변이사, 그다음에 사원들의 실적을 다 자그치는 증권사 지점장, 그 다음에 성공한 주부를 꿈꾸는 친구 송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개미 투자자들도 빠지지 않죠. 김밥집 박 사장은 맨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투자 수익보다 수수료 지출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박 사장이 주식에 손해를 벌충하려면 김밥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날라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단락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투자자 분상은 소설에 등장하는 전설 같은 150억 자산가부터 김밥집 박 사장에 이른 투자자 분상은 모두 재테크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 형성화된 인물입니다. 주식의 생활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은 금융화된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 단락 건너뛰어 볼까요? 작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분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이외에 인상적으로 형상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맹대리가 어느 부유한 고객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광경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 인용한 하단을 조금 읽겠습니다. 103쪽이죠. 맹대리는 주식 브로커이자 자산 관리자라는 패스를 통해서 상류사회의 회합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잃은 부, 차지한 직책, 정서적 여유, 거기에 한 가지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가 약간 미진의 나를 부른 것이다. 주식은 공통된 화제가 되었다. 이 소설이 나온 게 2008년이거든요. 이 단락의 마지막을 볼까요? 난 당신들과 발전적 관계를 맺고 싶어요. 당신들이 날 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날이 올 거다. 약속한다. 우리는 좋은 파트너다. 라는 맹대리의 혼잣말은 초조함과 자격지심, 욕망의 계약을 반영하면서 자신과 타인, 세계와 관계하는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계와 관계하는 양상은 여러 가지이지만 경영의 기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까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이제 학회 초반에 인용이 됐는데 맹대리 아버지가 이 생존에 유훈으로 남긴 거 경영학과가 최고다 라는 말로 제가 이 단락의 분석은 마무리를 했고요. 네 번째는 제가 빠르게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본 논의는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피상적 비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융을 자본주의의 탈축으로서 주목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강력한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주목할 때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날 번성하는 금융 상품은 세계 최대의 금융의 상품으로 신자유적 통치와 변동 한율제의 배경으로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상품화하는 대표적 품목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업 경영을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인 레버리지를 통한 재테크는 스스로를 흑자 경영에 나가기 위한 설계 테크놀로지의 일종으로 거대한 투자자 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적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도를 뛰어넘어 투자가 되는 사람들의 형상은 금융을 소재로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투기 과잉과 인간 탐욕을 문제 삼는 비판이 허약하다는 점을 다시금 짚는 데서 이 글의 마무리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금융을 축적 위기에 놓인 자본주의 대서로운 탈출구를 읽어내지 못한다며 금융의 탐욕을 비판하는 일과 자산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가 되는 일은 안전하게 분리되기 쉽습니다. 이론과 일상이 분리되는 일은 또 있는데요. 금융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지닌 맹점과 마찬가지로 금융을 합리적이고 냉철한 세계, 숫자와 이성의 세계로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금융경제를 일상과 분리하고 신비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은지의 투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투자신탁회사가 다루는 연기금, 펀드 이런 자금의 규모는 그야말로 막대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빠져나가면 국가의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부채 전쟁에서 이들 필자는 국가 부채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외환 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를 논의하면서 위기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그에 따르는 긴축과 고통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통적 통화 위기와 달리 90년대 이후 통화 위기는 국제적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면서 이 위험 대비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국제 자본은 선정 전망이 높은 신흥개발 대상국에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또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한 혼란과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보통 위기가 오면 이런 국제금융기구가 재정긴축과 노동위원회를 주문함으로 고통의 사회화 과정이 전개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또 이런 거시경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왕 화정에서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가 평가되는 기준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에셋, 자산 평가는 이전처럼 과거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수익 가능성이 있냐는 미래 지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기준에서 기준이 되는 미래 수익, 세간의 기대, 금리, 위험성을 결정짓는 사실상의 객관적 기초란 없습니다. 실제 자산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권력 관계입니다. 사회적 권력 관계에 따라 물질 상질적 재화가 조직 동원될 수 있고 기대 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어 현재 시장 가치가 커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권력 관계에 따라 자산 가치가 평가되는 극단적인 사례로 한국의 삼성공화국 현상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금융 사기를 또 목도한 바 있다고 저는 서술했는데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조직적 금융사기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가 결탁한 일종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전 세계가 사기극과 같은 머니게임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끼어 있었고 그 거품은 파생의 파생을 거듭하여 대량 양상된 금융 형품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위기에 임박했을 때조차 신용평가사들은 부실채권에 최고의 신용 등급을 매겼고 은행과 투자회사는 채권이 손실을 본다는 쪽으로 보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투자자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부실 상품을 안전하다고 판매하면서도 상품이 망하는 수익을 내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당시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이드 잡을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쓰레기 상품을 안전하다고 판매하면서 상품이 망한다는데 재팅하는 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이 골드만삭스의 간부의 대답은 돈을 버는 맥락에선 갈등이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면은 이익이 사유화되고 또 손실과 고통이 사회화되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데 금융경제를 다음 단락입니다. 금융경제를 합리적 비즈니스의 세계로 간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실과 다르지만
또 다른 잘못된 요구가 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경제는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니 내버려 두면 된다는 식으로 경제를 시장에 맡겨라. 정치는 경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흔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는 결과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를 전제하면서 경제를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영역, 전문가들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마치 경제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장의 자원 배분 양식은 정치적 가정과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갈까요? 시장에 자유를 주고 시장의 원리를 법칙화하거나 시장에 맡기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규칙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을 대립함으로 내세우는 흔한 논리 구조는 문제가 됩니다. 국가 혐오의 인플레를 역사적으로 살피는 푸코의 이상적인 논의는 미뤄두더라도 국가 대 시장의 대립구도가 빚어내는 효과는 뚜렷해 보입니다. 민영화 상품화의 물결 속에서 상품이 아닌 것까지 전면적으로 상품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요소가 모두 관리되어야 할 위협으로 간주되어 투자 대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삶의 모든 방식, 모든 측면이 상품화된다는 것이 상식이자 체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화생상품이 대표적인 경우죠. 복지상품 역시 전면화된 상품화, 민영화 일례에 속합니다.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무나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기상품이 되고 있고요. 주택과 의료, 교육, 연금 같은 사회복지를 비롯해서 많은 공적 부문의 사업과 기관이 대대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죠.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대 남유럽 국가의 위기를 유럽의 복지병으로 몰아간다든가 복지정책의 포퓰리즘과 망국병을 외치는 세계 이곳저곳의 형상을 보면서 신자의 초창기에 던진 푸코의 해석을 연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평등을 지향하지 않는 사회정책의 도구는 민영화, 즉 사회정책의 개인화이자 사회정책에 의한 개인화가 될 것이며 결국 근본적인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일 뿐이라는 결론을 이룰 것입니다. 민영화, 개인화, 상품화의 물결 속에는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배태된 예기치 않은 국가 혐오의 유산과 함께 경제에 대한 신비화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경제를 돈벌이 영역으로만 한정짓는 몰 역사적 이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독자적 합리성의 영역도 아니지만 기괴하던 거래의 늪도 아니고 살림살이의 하부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를 살림살이의 일부로 재정의하고 경제를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상을 하나로 인정할 때에야 결국 문제는 경제다라는 끈질긴 기만과 경제 성장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금융상품 하면 저축과 주식을 떠올리는 축에 가까운데요. 하긴 그마저도 될 수 없는 어떤 잠재적 소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고요. 선생님께서는 신자유주의 사회 하에서 어떻게 위험이 관리의 대상이자 상품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금융소설이라는 장르도 좀 새롭게 저한테 느껴졌었고요. 일단 이 2부의 전 발표를 관통하는 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의 요청 같은 것들이 적극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토론의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 4시부터 5시 반까지 토론자 선생님, 자장 선생님 모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